네, 오랜만에 유성환 님이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는 저희가 사회 현상에 대한 청년 세대 여성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좀 귀 기울여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주간 똑똑똑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개관언론의 이진성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미티의 최유경 활동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옷을 보니 가을이 한 주 만에 어떻게 옷이 정말 날이 갑자기 확 추워졌죠. 자, 근데 오늘 저희가 얘기할 내용은 2022 개정 이 교육과정 시한 공청회가 지금 시작이 됐고요. 생각지 못한 지금 여기에서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 관련 용어를 수정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뭐 어떤 얘기들이 나왔다는 건지 먼저 최유경 활동가께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좀 지난 19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시안에 대한 주요 국민 의견에 따르면요. 이제 고교 통합사회 영역에서 뭐 성취 기준 해설에 사회적 소수자 사례로 명시된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또 도덕 영역에서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인권 관련 지도 시에는 어떤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 사례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보건 영역에서는 뭐 성평등, 젠더, 섹슈얼리티, 뭐 성인지 감수성, 사회적 소수자 등 양성 이외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와 좀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등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의 삭제와 같은 내용이 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어떤 좀 섹슈얼리티나 재생산권처럼 좀 예민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어떤 단어들을 이런 학교 교육과정에서 모두 삭제하고 제외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네. 또 이후에 좀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에 따르면 이제 도덕과 정책연구진은 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 교과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성평등 용어의 경우는 이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평등 용어를 유지한 안을 좀 공청회 시안으로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민한 문제들만을 골라서 삭제나 수정 요구를 했다는 게 참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세요? 이런 요구와 일부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게 반영이 됐을 땐 또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런 문제는 이번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때 항상 불거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을 탈성화시키고 일종의 무견실에서 키우고자 하는 욕심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이미 무분별한 성 관련 콘텐츠, 혐오를 놀이로 만드는 콘텐츠, 성차별적인 양상들이 굉장히 넘쳐나기 때문에 네. 교육 과정에서의 성 관련 교육이 필수적인데요. 교육에서 이러한 부분을 빼내겠다는 거는 어른들이 이런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를 잘 가르치려는 책임을 방기하고 청소년들을 방치하겠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나 가치관, 성찰 능력 같은 거를 좀 터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에서 이제 구성원 간의 어떤 평등한 관계 그리고 성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체성이라던가 타고난 어떤 성 같은 걸 가지고 이걸 차별의 요소를 삼지 네. 않는 것 등 이런 경험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던가 청소년 임신이나 낙태, 성차별로 인한 괴롭힘, 불법 촬영 같이 성평등 교육의 부재로 인한 문제가 현실에 존재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이것을 지금 오롯이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이 굉장히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무균실에서 근데 현실로 돌아왔을 땐 도리어 더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말씀 듣다 보니까 드는데 최유경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지금의 현장 실태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예.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이 지난 5년간 이제 상담 지원한 사례 2,055건을 분석한 결과 예. 이제 상담 사례 중 27.2%는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이었고요. 예. 자해를 하거나 자살 위기에 놓인 경우는 12.4%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상담한 트랜스젠더 청소년 중에 이제 106명 중 27명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였는데요. 이제 극우 학부모 단체나 종교 단체들은 어떤 동성애 교육이 애들을 망친다, 뭐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위험한 교육으로부터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무엇으로부터 청소년을 지켜야 하는가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사실 지켜야 한다는 우리 아이들의 퀴어나 트랜스젠더 청소년 그리고 성적 고정관념에 자신을 끼워 맞춰야 하는 청소년들은 없는 걸까라는 좀 질문이 들고요. 사실은 학교 자체가 굉장히 일괄적인 어떤 성별이 지정되어 있는 교복과 또 화장실 그리고 학교의 좀 특유의 통제적 분위기 등 속에서 사실 이미 정상성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은 굉장히 좀 고통받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거든요. 네. 앞선 좀 통계로서도 보셨다시피 게다가 성소수자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향유할 권리 같은 것들을 박탈당한 채 좀 여학생 혹은 남학생으로만 묶여서 분류된 모든 학생들의 삶은 사실은 결코 어떤 성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좀 섹슈얼리티나 재생산권 등이 교과에서 삭제되었을 때 사실 청소년들은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향유하거나 말할 수 있다. 청소년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배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건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주셨어요. 자, 교육부가 지금 정책 연구진에게 국민 의견을 전달을 해서 검토를 요구를 했는데 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교과 특성을 고려해서 지금 앞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성평등 용어는 그대로 유지한 공청회 시안을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반응은 좀 엇갈리는 것 같고 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혐오가 난무하는 그런 통로가 됐을까 하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의견 수렴 과정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하게 되고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는 것 자체가 좀 당연하고 어떤 만장일치에 그리고 어떤 이견이 없는 과정의 의견 수합은 없다는 거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갈등이라던가 충돌 자체를 너무 무서워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삭제를 한다던가 피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계속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문제 삼은 경우를 보면 남성과 여성 등 양성만을 표기를 해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써야 하는데 성평등이라고 쓰면 제3의 성과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간성이라고 하는 염색체상으로 뚜렷하게 구별이 되지 않아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그런 간성도 되게 많거든요. 동물들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가 태어나서 법적인 성별을 부여받고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안 나더라도 염색체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도 모를 정도로 성별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스펙트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양성평등이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둘 존재밖에 없다라고 단언을 하는 것은 좀 생물학적으로도 오류가 있는 말이고 동시에 트랜스젠더 청소년이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성별 고정관념에 자기를 끼워 맞추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을 좀 배제하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교육부가 주최한 이 교육가족 공청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그리고 논리적인 비약들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소란이 일어났었는데 교육부가 좀 이것을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혐오 발언 차원에서 규제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제 해명 혹은 저지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어떤 기계론적인 양비론, 찬반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하고 그 두 의견은 다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도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견은 혐오 발언이 아니라 그 의견이 아니라 혐오 발언.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마치 독일에서 네오나치 시위가 아무리 크게 일어나도 언론이 그걸 보도하지 않듯이 그런 것들을 목소리로 만들어주지 않는 것도 사회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성평등 교육이 이념 교육이 아니냐는 의혹이나 공격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성평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편향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념 싸움에 교육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성평등을 또 이념 교육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한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준성님 말씀에 되게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사실 사회나 정부나 어떤 사회나 정부가 혼란, 충돌 이런 것들을 너무 좀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유지되어 왔던 뭔가 진실인 것 같았던 전통이나 관습들이 깨지고 부서질 때 사실은 사회에 필연적으로 사실 혼란이라는 것이 생기게 그렇겠죠. 되잖아요. 네. 게다가 정부를 이루고 있는 이들 역시 사실 대부분 전통과 관습을 만들어 왔거나 혹은 너무 오랫동안 사실 그 전통과 관습을 따라왔던 이들이 대부분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이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사실 사회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은 방향, 더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혼란이라는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무릅써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에서 좀 약하고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손에 잡는 일은 사실 필연적으로 시끄럽고 불편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사실 그거의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정부가 어떤 이런 충돌이나 혼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충돌과 갈등과 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걸 좀 담담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뉴스를 저희가 이제 보다 보면은 최근에는 참 실망스러운 뉴스들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변화를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도 있어요. 인권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라든가 또 성평등이라는 가치,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전과는 확연히 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 현실 속에서 교육 현장도 어느 정도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변화된 거에 따른 교육도 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내용, 어떤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두 분께서. 네. 이거를 보면은 이제 시안에서 성취 기준을 적용을 할 때 고려 사항에 사랑과 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윤리적 관점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성과 결혼, 가족 관련 쟁점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참 어렵네요.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문서들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죠. 네. 사실 지금 시대의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사용으로 그 어떤 세대보다 교육 바깥의 정보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렇죠. 네, 또 사회 변화에 민감하고 유연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외부의 혐오 콘텐츠나 성차별 문화를 빨리 학습하기도 하는데요. 예. 동시에 성평등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소수자 차별 문제나 성차별적 관행을 함께 바꿔 나갈 수 있는 시민사회 일원으로 함께 성장할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이고 좀 일상적인 내용의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말을 종합을 해봤을 때 예. 가급적이면 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미 미디어라던가 또래 문화에서 학습한 여러 가지 차별적인 그런 것들, 혐오 표현들을 놀이로 이제 쓰는 경우도 많고, 편견이 이미 잡힌다 이거죠. 자리 네, 잡힌다. 그런 상황에서 네. 이제 뒤늦게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미 이제 사전에 형성되어 버린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직 어떤 사회의 편견이라던가 고정관념, 기준을 완전히 학습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좀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하고요. 공청회에서 일어났던 소란처럼 성평등 교육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좀 갖추는 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미디어라던가 또래 문화에서 보고 배우고 학습한 것들이 좀 체화된 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차별과 혐오를 당연시하는 태도를 학습하기 전에 좀 가급적 빨리 교육 차원에서의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라 그러면은 뭐 초등학교부터. 네, 저학년 정도가 가장 좋다고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하더라고요. 거군요. 네. 구체적으로는. 네. 그러면 최희경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네, 사실 이번 좀 흐름 또 마찬가지고 좀 예. 2018년부터 이어졌던 스쿨미투 운동 이후에 계속해서 좀 성평등 교육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성평등에 대해 가르친다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으로 각기의 사람들에게 좀 다가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성평등 교육이라는 것은 네. 사실 성평등 교과를 신설하는 방향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성평등이나 페미니즘 같은 가치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예. 동시에 사실 학교 자체가 별로 성평등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을 때 주입식 교육으로서 성평등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아무리 주입식으로 해도 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실천을 하는 교육을 해라 이런 얘기신 맞아요. 건가요? 어떤 학생들에게 네. 좀 와닿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와닿는 환경과. 네. 그래서 그럴 때 사실은 저는 성평등 과목뿐만이 아니라 좀 그 자체로 좀 페미니즘적인 학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학교 전반의 구조에서 성평등과 소수자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할 때 결국 성평등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좀 환경으로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이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를 하기 위한 명부가 지금 네, 제출됐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인권을 이제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사실 학생들의 권리, 인권을 계속해서 침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시도 속에서 사실 당연히 학생들은 이런 흐름 속에서 소수자의 권리나 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교육을 접하는 이들은 어떤 일방적이고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 전에 사실 구조와 환경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좀 가치를 감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교육이라는 게 강압적인 방식이 과연 맞느냐, 문화로서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네. 들고, 학생인권 조례를 어떻게 또 대하느냐는 태도도 결국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지금 김진희 님께서는 우리 사회는 다양한 생각, 다양한 성별도 있다는 거, 그래서 존중받아야 되고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해야 하는데 왜 이런 말을 없애려고 하는지 참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지금 주시고 있고요. 이 세상에 진실이나 답이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갈등 또한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갈등을 없애려고 하는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야, 참 성평등을 교과로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교육만으로도 사실은 또 바꿔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도덕 시간에 늘 옳은 내용을 배웠지만 저희가 그럼 과연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이 교육을 좀 넘어서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오늘 교육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결론을 가보죠. 네,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육이라는 어떤 한정된 기회로 학습을 한다거나 뭔가를 가르친다고 해서 어떤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거든요. 그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나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선적으로는 100번 강조해도 이제 부족한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법제도를 만들어라. 네, 그리고 여전히 취업에서의 성차별이라던가 뭐 성소수자를 노린 혐오 범죄, 여성에 대한 어떤 폭력, 성평등 감수성을 학습하지 못한 이들이 벌이는 어떤 젠더 폭력, 네. 이런 것들이 만연한 현실인데 규제나 처벌이 사실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에요. 이거는 아무래도 또 변화하는 범죄의 형태라던가 그렇죠. 심각성을 좀 사법부나 따라가지 그리고 못하는 언론에서 것도 있죠. 이걸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좀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정부나 사회가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차별을 해도 괜찮고 폭력을 저질러도 그건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다. 평등은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같은 것들을 좀 은은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생활동반자법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동거미 사실혼
사실혼 부부 그리고 위탁 가정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만 인정하는 현행법의 가족 규정 때문에 사실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시민의 삶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2020년에 이미 여가부 조사에서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한 응답자의 비율이 69.7%예요.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단순히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하고 그러네요. 다채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존중받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법제도가 있는 거.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정부가 보여주는 이런 도덕적인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최희경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뭔가 좀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사실은 페미니즘적 교육이나 평등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어떤 평등한 환경, 배경들을 만드는 것이 그래요. 중요하다. 좀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좀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어제 발표된 좀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면 정부 조직 개편안이 어제 발표됐는데요. 네. 정부가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를 좀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뒤에 좀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렇죠. 이제 행안부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서 이제 여가부가 맡았던 가족 과 이제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이제 종합적인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을 이제 맡기기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가부의 또 다른 기능이었던 어떤 여성 고용 정책 관련 업무는 이제 고용노동부로 이관되고 이제 이것은 어떤 독립부처였던 여가부가 좀 특정 부처의 본부로 위상이 낮아지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좀 지난 9월에 이제 라디오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좀 이런 좀 여성 혐오 살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발언한 지 사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때 피해자 보호 역할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성 폭력이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을 진단하고 정책을 통해 여성들이 좀 차별과 폭력 없이 일상을 이제 보낼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여성가족부의 책무와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때인데 이런 좀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요.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도 해내지 못하면서 어떤 양성평등 같은 단어에만 좀 집착하고 이런 것들을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일어난 지금 신당역 사건을 이 하나의 사건을 폭력을 볼 때 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맞아요.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사회 구조적인 요인하고도 연결돼 있고 법제도하고도 관계가 있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런 걸 하나 하는데도 힘든데 맞아요. 예, 여러 가지가 지금 좀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오늘 주간 똑똑똑 개정 교육과정 시안 가운데 선과 관련된 내용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들을 보면서 젊은 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또 나눠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최유경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